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이나영 기자입니다. 오늘 긴급 진단에서는 AI 거품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AI 테마주 과열과 산업적 가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AI 열풍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과 산업이 마주한 AI 열풍의 진짜 모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님과 정승경 한국인공지능협회 센터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융시장 관점에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거품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연구위원님,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보는 분들마다 의견이 각기 달라서 하지만 이제 저는 아직은 법은 아니라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결국 이 주가라는 거는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면 사실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논리는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연간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1.6%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주도하는 거는 단연코 IT가 주도를 하는데요.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22.6% 정도 증가를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 주도하는 섹터를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닌 섹터는 이제 금융,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을 주로 많이 보시죠. 주가가 많이 비싼지 아닌지 여부를 보실 때. 근데 지금 21.5배 정도 돼요. 과거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을 보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비싸고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AI 관련된 종목들도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결국 올해 연간으로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 제가 얘기해드렸는데요. IT, 커뮤니케이션, 금융. 근데 IT를 제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금융 섹터의 전체 12개월 선의 PR이 이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결국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실적이 계속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AI 버블은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흐름에서 또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최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요동을 쳤는데 그 엔비디아처럼 신제품 출시와 프리미엄 전략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경우 이런 흐름이 실제 실적과 그리고 주가 사이의 간극이 아직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다는 또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엔비디아는 앞으로 AI 주도 흐름이 계속 될지 아닐지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을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한주나 EPS를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블랙에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누빈에 대한 수주 잔고가 젠슨항 CEO가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출하된 게 1,5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3,5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기존의 이 수주 잔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3,500억 정도 된다라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에 소버린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의 GPU 제품을 한 20만 개에서 60만 개 정도 구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준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매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보면 GB300이 매출액의 3분의 2 정도 되고요. 또 루빈 플랫폼 기반의 매출액은 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감소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수출되는 물량에 대한 매출액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26년 상반기 정도 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제품 수출을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재개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성능이 조금 개선된 제품을 수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젠슨항 CEO가
또 내년 하반기 때는 블랙엘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인 누빈 수요를 염두에 두고 3나노 공정의 생산량을 50%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걸 보면 엔비디아는 당장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11개월 선행 PER이 아마 29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의 하단 수준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제품들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이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글로벌 또 기업이라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중소형 기업들도 사실 최근 이제 AI 관련 기업해서 뭐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투자가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 말고 이제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매출이나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위험 신호라고 볼 만한 어떤 지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 관련해서 닷컴버블과 좀 차이점은 현재 AI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AI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라고 거론되는 기업들은 AI 인프라가 아니라 앱이나 모델을 기반으로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익성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들의 성장 속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 성장 속도, 또 이 기업 고객들의 계약률이 전환되는 률, 그리고 장기 계약 체결률,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 속도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의 GPU,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추론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사님, 최근 AI 신제품 출시와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장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센터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가요? 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yes or no를 말씀하시는 거면 일단 yes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AI 어떤 상품화된 이런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의 신제품이겠죠. 그런 두 가지 종류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AI 뭐 고속도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AI 공급 기업들이 활발한 솔루션과 제품화를 출시를 하려면 그에 맞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계속해서 이제 구현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 대한민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투자도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는 많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달 반 만에 그 로봇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한 달 반 만에 지었죠. 근데 글로벌리하게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초전문가분들이 달라붙어야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발열 문제라 전기, 전력 문제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현재 우리가 이제 지을 거였지만 이제 울산도 데이터 센터 이제 중앙정부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이제 짓게 되겠지만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됐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바로 직결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인프라는 일단은 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고속도로를 하나 깔려고 해도 경부고속도로 하나 우리가 깔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처럼
그 고속도로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깐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고속도로를 깔아야 하면 땅이 필요하고 땅은 또 정부에서 수용해야 되고 수용을 하려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다 깔렸다고 끝이 아니죠. 톨게이트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필요하면 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톨게이트 지날 때 또 통행료는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 민의할 것인지 관이할 것인지 뭐 이런 제도 인프라가 한번 깔리고 나서는 행정, 법률, 세무적으로 쫙 삼박자가 따라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이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에 투자되는 대금 대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 전 되게 부족하다고 보고 훨씬 더 많은 투자금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수천 수만 개의 AI 솔루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글로벌리하게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AI 제품들을 쏟아내야 되고 그것들을 수익성과 연결을 했을 때 J커브만큼 올라오려면 충분히 앞단의 시간이 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AI 그 큰 패러다임으로 모든 산업이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시간을 뜸을 들이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투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필요하고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투자 규모가 실제 지금 현재 수요와 어느 정도 맞물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걸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는 현재는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에요. 뭐 평촌, 상암, 뭐 기타 그런 KT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활용성 있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전력을 보충하면서 더 큰 거대 AI 데이터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랑 맞물려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 광주에도 슈퍼컴퓨팅 센터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AI 그 모델링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수많은 열들이 나오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엔지니어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기본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라벨링하고 클렌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학습할 때 나오는 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A 섹터, B 섹터, C 섹터 다 나눠서 심지어 서버를 나눠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이제 물이 근처에 있는 곳에 또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한국에 지금 현재 대구 AI 데이터 센터가 또 있고 근데 실제 수요랑 맞물렸을 때 그 입주한 기업들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전력 문제를 다 해결하고 데이터 센터 거대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을 때 그 안에 들어갈 AI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특전이나 혜택이 없는 이상은 지방으로 잘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만 또 다른 데 둬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세제 혜택들을 발표하고 있죠. 그런 AI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고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공감하고 밀어준다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를 활용할 게 이제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부터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면 제주도, 울산, 창원, 김해 아래쪽 지방은 로봇 데이터도 많이 있고요. 강원도는 의료 데이터 그리고 인천 쪽도 의료랑 국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각자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밀집시킬 수 있는 모듈형 데이터 센터는 거점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크게 짓는 거는 비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뭐 엔비디아에서 GPU를 뭐 몇백만 장을 가지고 뭐 다 좋은데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수요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수요기업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지만 또 수익성하고 연결되고 실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까는 회사만이 실적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앱과 기타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개발사분들, SW 회사분들이 또 실적을 내려면 적재적소에 맞는 전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큰 거보다는 커서 공실률을 늘려서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꽉 차게 알차게 만들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그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영국은 벌써 그렇게 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맥락이 이어져야지만 실제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에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예시를 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AI 테마 자산에 대한 금융시장 과열이 실제 실물 경제와 맞물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I 투자 열기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연구위원님. 네, 지금 질문을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순환적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가 공급자로서 또 실제적인 고객들과 자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매출로 연결지어서 하는 이런 순환적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각기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실물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력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까지 지금의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5년에서 28년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전력분이 한 69기가와트 정도 되고 전력이 부족한 분이 한 49기가와트 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AI 산업들이 계속 발전하려고 하면 관건은 실무분에서 이 전력이란 부분들이 과연 충족이 되어줄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저는 AI 그리고 실무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쟁점 사항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시장의 과열이라고 하면 뭐 고평가 아니면 뭐 버블 우려 이런 단어들로 정리될 수 있고 실물 경제라고 하면 인프라 구축, 뭐 대규모 투자일 텐데 그게 이제 바로 현실화될 수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전력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글로벌리하게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소형 원전을 잘 활용만 한다면 인프라 대비 전력을 잘 쪼개서 그리고 너무 중앙 집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물 경제랑 잘 맞아서 주가랑 잘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 센터를 모듈 형태로 지역에 보면 뭐 폐교들도 많고 요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형으로 가까운 한 뭐 80메가 정도, 80메가는 좀 클 수는 있겠네요. 수천 개의 서버를 수요할 수 있고 수만 개의 기업을 서버를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지역 거점으로 두고 그 안에서 AI 기업들이 어떤 대학과의 연계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입주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단계에 있었던 것들을 실물 제품화할 수 있게끔 또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산업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저는 고평가 뭐 우려 이러한 말은 뭐 나오지 않게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노동시장 관점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소득 전문직 영역도 AI 대체 그리고 축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센터장님,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사례와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영국의 정부 보고서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한 30%의 일자리가 이제 감소되고 고용에 대한 어떤 둔감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사를 봤어요. 질문 주시는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직업의 직군이라고 하시면 아마 전체적인 직군 안에서도 분명히 고용 둔감 현상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어떤 로봇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근데
초점을 만약에 고소득자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고소득자라고 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이 있고 아니면 법률 전문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 직군별로 조금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저희가 고소득 직업군이라고 하면 자료를 정리하고 처리하고 보고하고 어떤 컴퓨팅을 많이 쓰는 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 분명히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소득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AI 툴이나 솔루션 뭐 쉽게 얘기해서 요즘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회의록은 막내가라는 말이 없어졌다. 회의록은 재미나이가 아니면 기타 다른 AI 솔루션들이 있듯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초년에 경험해야 될 직군이 좀 사라진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대체되거나 중간 경력자층이 좀 증강되는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층이 이미 경력자분들은 자기가 이제 필드에서 어느 정도 경력 3, 4년 쌓고 아니면 뭐 10년 이상 쌓으신 분들은 AI 툴을 이용하다 보면 새로 키워야 하는 직군이 필요 없는 형태로 가다 보니 그런 양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의 10대, 20대 분들이 나중에 인턴 자리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고르게 둔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디컬 닥터나 아니면 판사분들을 그냥 놓고 봤을 때 판사분들은 좀 대체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가 판결문도 씁니다. 예, 쓰는데 이게 완전히 대체되려면 기계에 완전히 대체되려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W 그냥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어떤 일종의 소프트웨어는 100% 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가 더 편하니까요. 두 번째는 설비 시설.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프라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공장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가 빨리 대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회사나 산업에서는 거기에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은 대체되는 게 좀 천천히 될 거예요. 예. 왜냐면 거기에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경영인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감수성이 풍부한 어떤 창작이나 예술활동을 제외하고 매우 이성적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지막 판단만큼은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판결을 받든 아니면 결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분야가 저는 의료나 아니면 판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기계다 아니면 나의 심각한 어떤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사람인 의사이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대체되지 않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들이 AI를 도구로 쓰겠죠. 어떤 병명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범죄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든지. 왜냐면 법률 안에서도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뭐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심플하거든요. 아주 심플한 것들도 있어. 재산분할 위자료, 그다음에 양육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잘못했는지 정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툴도 시중에 나오고 있고 이거는 변호사의 업무 RPA를 높이는 AI 툴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된다기보다는 그들이 AI 툴이나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RPA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의뢰인한테 더 유리하고 자기 의뢰인에게 명확한 정량과 정성적인 모든 내용을 골고루 섞어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둔감되지는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직군을 봤을 때 노동의 가치가 이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직군이 둔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금 뭐 당장은 AI 인력 감축 부분이 일정 산업에 제한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지금의 고용 부분들의 감축 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AI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비용 절감보다는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가 기업별로 AI 도입률을 현재는 37%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3년 내 74%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AI 보급률이 증가하는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현재는 뭐 이 AI가 사실은 기술이나 통신, 미디어 업체 중심으로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길게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금융기관 그리고 고객을 상대로 지원하는 업무 정도는 상당히 빠르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뭐 애널리스트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간단한 코멘트, 그러니까 리뷰 중심의 코멘트, 그리고 데이터 정리, 그러니까 뭐 전일 미국 증시 어느 숫자 정도로 끝났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트 형성 이런 부분들은 AI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리포트를 좀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아마 애널리스트를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AI가 전망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하면 좀 인력 감축 부분들이 금융기관과 고객 지원 부분에서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연구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그 지금의 AI 열풍을 과거 닷컴 버블과 비교하곤 합니다. 두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연구위원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AI 버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먼저 같은 점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지금 아까 잠깐 얘기는 해드렸지만 일부 기업들 공급자와 고객 간의 순환적 투자 이게 좀 가열됐던 부분들은 좀 비슷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AR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기존 사업을 통해서 수익화를 많이 진행시켜 놓은 기업들이 많고요. 이익 창출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우후죽순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 기업들의 중위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보면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3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주가 고점과 지금의 지수대를 비교를 해보면 35% 정도 주가는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단순하게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창출력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사실 닷컴 버블은 우리가 고전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한 가지 사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전적으로 우리 연구원님하고 비슷한 결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AI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표현들 뭐 이세돌과의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면서 근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패러다임이고 바꿀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PC, 그다음에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큰 대세의 흐름이라고 봐요. 그때 버블닷컴은 약간 좀 실체가 없었다면 이미 막대한 현금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라는 현실화된 아웃풋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팩트거든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과 수익성이 창출되는 실적으로 향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적인 증거로 우리 소프트뱅크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을 일부 팔고 오픈 AI에 그 22조를 투자를 실제로 했고 워렌 버핏도 나의 마지막 투자를 구글에 한다 하고 7조를 또 구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서학개미들이라고 이제 돈나무 언니라는 애칭을 가진 그 기술 투자자 그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먼트에서도 테슬라 비중을 9.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거든요. 사실이고 흐름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가장 돈의 흐름과 그 경제학적으로 고도의 내용들과 정보력을 다 갖고 있는 빅테크와 투자 기업들이
AI를 투자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저는 버블닷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대세고 앞으로 이게 큰 산업계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꿀 하나의 먹거리이면서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많은 투자를 또 통해서 AI 관련된 또 사업이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또 과도한 투자가 이제 산업 내 거품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책적 산업계 차원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연구위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해 주셨던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선호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흔하게 얘기하는 엔비디아, 미국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대표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기술 상용화가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초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화, 그리고 기업들 간에도 경쟁력에 대한 격차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이나 정책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실제 수익 창출도 하면서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자원들이 분배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선도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차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계속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정책적 산업계 차원에서 어떤 필요가 있냐?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지금 이제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이제 산업에서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 갭이 있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너무 묻지마식 투자에 대한 우려를 반대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투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는 필요할 것 같고, 정책적으로든. 그래서 그것만 잘 밸런스가 맞춰준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AI에 관련된 인프라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정책적 이런 지원들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 특정 AI 관련된 산업이 각 군의 산업에 침투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서 실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까지 오기까지, 그때까지만 좀 건전한 제어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그게 금융기관과 정책적으로 이런 밸런스를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투자와 현실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건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2, 3년간 국내외 AI 산업이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연구위원님부터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는 그 추세는 길 겁니다. 근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시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시점을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에서 답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 순환을 보면 2020년 5월 이후 그리고 올해 9월 기준까지 미국은 경기 확장이 6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통 미국은 경기 순환 구조상 경기 확장 구간에서는 기업 실적도 증가하고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다만 경기 확장이라는 게 계속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어요. 80년도 이후에 미국의 경기 확장은 85개월, 7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경기 확장은 2027년 6월까지 지속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성장하는 그 트렌드는 2027년 6월보다 훨씬 더 길겠지만, 미국의 경기 확장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27년도 6월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미국 경기 확장이 지속될 수 있는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AI 관련된 기업들 주가 계속 올라가겠지만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상당히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89년도 이제 웹브라우저가 출시되면서 이제 인터넷 혁명 시작됐는데 이게 18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또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이제 모바일 혁명 시작됐는데 이게 15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2022년도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9년 정도 대략적으로 한 2034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은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관점은 사실 신제품이 만들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좀 얘기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AI의 어떤 생태계를 놓고 얘기를 해드리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I 모델, 클라우드,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 단계인데요.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2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이제 스테이지 3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회사는 이제 오픈 AI,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AI의 산업 발전 트렌드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2022년도 그때 이제 생성형 AI라고 얘기했던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멀티모달 AI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24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능형 웹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2028년 정도 되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 2030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 뭐 젠슨왕 CEO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피지컬 AI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있던 것들이 현실 공간으로 전환되는 건데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피지컬 AI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AI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약 인공지능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시를 해야만 AI가 수행할 수 있는 단계지만 강 인공지능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스스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작업을 처리하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분을 통해서 AI의 현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AI 투자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런 투자자들의 실망감 때문에 조정기가 오거나 또는 어떤 강한 공매도가 올 수도 있겠죠. 어떤 일명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이벤트일 뿐이고 조정기가 올 수는 있겠으나 뭐 수익 실현을 통해서든 그래서 길게 10년을 봤을 때 매우 드라마틱하게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예측 전혀 할 수 없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앞에 이제 연구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등 오르고 내리고의 그런 패턴에 맞춰서 아마 잘 흘러가겠으나 제 생각에 여태까지 있었던 산업과 기술을 이끌었던 앞에 뭐 모바일, PC, 인터넷 그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정말 세계가 유례 없이 지금 굉장히 그 AI가 퍼지는 확산 속도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5년, 10년 안에는 꾸준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와 산업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앞으로를 위해 짚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쯤
신역과 신도시에 이렇게 아파트를 입주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라고 하면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근데 이 신도시에 사람들이 유입되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교통이 들어오고 거기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를 키우려면 학교가 들어오고 학교 인프라가 생기고 이런 전체적인 또 삶의 인프라가 확 같이 성장하는데 통계적으로 7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신도시가 하나. 똑같지는 않겠지만 허허벌판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AI 기업들이 수천 개, 수만 개로 늘어나고 글로벌리하게 앞서가는 다른 빅테크보다 조금 한국에서 제일 강한 게 제조기 때문에 제조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피지컬 A를 조금 더 빨리 선도해서 치고 나가는 AI 기업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도 다른 어떤 일정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히 파워를 갖고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좋고 어떤 저희 산업에 대한 기대도 좋은데 실질적인 가치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거를 투자자분들이 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실제로 수익이 되고 이 산업군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를 느끼면 그 포인트를 잘 체크해서 투자도 같이 건전하게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산업군에서 실제로 가치가 나오는지 보면서 꾸준히 하게 된다면 전 10년 안에 뭐 특히 버블이란 말 없이 꾸준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훈이랄 건 없지만 뭐 저희가 투기 말고 투자를 하시고 AI 산업은 큰 대세고 패러다임이니 바꿀 수 없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저희가 불확실한 거에 투자하면은 항상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대세인 패러다임에 맞으니 그러면 그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는 어디서 만드는지 뭐 그런 인프라에 들어가는 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좀 보시고 국제 정세도 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것처럼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AI 혁명, 앞으로 글로벌 경제나 뭐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많은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AI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또 매일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는 정도가 가장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하루 이틀 움직이는 주가를 보고 AI 혁명의 추세를 논하기보다는 길게 보고 좀 AI 혁명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 AI 산업 트렌드는 분명히 오랫동안 지속되겠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아마 미국의 경기 순환에 더 연동되는 부분들이 더 짧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경기 확장이 어느 시점에 끝날 수 있는지 아마 그게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7년도 6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AI 종목들은 길게 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거를 연간으로 쪼개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굴곡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겠지만 아마 내년 2026년도에는 빠르면 1분기, 늦어지면 2분기 정도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아마 3분기 정도 때는 좀 쉬어갈 여지는 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상승 전환할 여지가 있고 아마 내후년 2027년도 상반기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이 막바지에 이르는 그 구간에서는 정말 이 AI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시기보다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AI 혁명이 끝나는 그 시점은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면 전기차가 대중화돼 가지고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의 전기차처럼 일상에서 흔하게 보는 그 시점이 아마
AI 혁명이 끝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거품 논란을 둘러싼 시장과 산업의 흐름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핀 긴급진단 AI 거품인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